어떤 회사를 우리가 사야 되느냐,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회사를 사면 됩니다. 국내 바이오 회사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글로벌 바이오 회사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까다로운 시선으로 바이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어서, 국내 바이오는 없다, 글로벌 바이오다. 리가켄 바이오 글로벌 경쟁하는 회사입니다. 알테오젠 글로벌 경쟁하는 회사입니다. 그 점을 명확히 아셔야 된다. 반갑습니다. 네. 네, 2025년 바이오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역시 ADC입니다.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약물을 정확하게 환부에 전달하는, 타깃에 전달하는 게 거의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타깃에 정확하게 하면은 치료 효과가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해답입니다. ADC가 해답이고요. 그런데 ADC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암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죠. 계속해서 내성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암이 어떻게 내성을 하냐면, 암은 지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암세포는 자기 내부로 성장을 하도록 시그널을 계속 줍니다. 외부에서 너는 성장해야 돼, 너는 성장해야 돼. 벌써 어린이 돼서 다 키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해야 돼라는 시그널을 자기 자신한테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암세포 표면에 달려있는 수용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용체들을 일을 못하게끔 과학자들이 약물을 만들어서 막아버리면 다른 놈들이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성 체계, 신호가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으로 그 신호를 결국에는 전달을 해서 성장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ADC 치료제 중에 가장 유명한 에너투라는 의약품도 1년을 사용을 하잖아요. 암 환자가. 그러면 그 중에 4분의 1은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내성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치료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두가 바로 이 내성입니다. 그래서 ADC 중에서도 어떻게 내성을 잡고 어떻게 조금 더 개선된 방법으로 내성을 이제 막을 것인가 하는 게 큰 화두다라는 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달리티가 있는데, DH라고 단백질 분해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되는 암세포의 성장에 기여를 하는 중요한 그런 단백질들, 수용체 같은 단백질들을 가서 분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기전. 그 다음에 최근에는 퇴행성 뇌질환,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나는 정말 걸리기 싫어하는 게 바로 치매 아니겠습니까? 이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아주 큰 지금 화두입니다. 제대로 된 치매 치료제가 이제 2개가 나왔지만 매출액이 크게 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의약품이라는 건 2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치료 효과가 좋으냐, 안전하냐, 딱 2가지거든요. 이 2가지 측면을 만족을 시키지 못합니다. 즉, 앞으로 남아있는 언맷 니즈,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파킨슨병이라든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 분야는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서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게 지금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중항체 BBB 셔틀, 어차피 이제 뇌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뇌로 약물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뇌 쪽으로 기존에 있는 항체, 아까 오토바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토바이가 뇌라는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처럼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오토바이를 타고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뇌가 있다 그러면 뇌 특정 부위로 약물을 투여를 하면 뇌 특정 부위로 다 몰립니다. 그러면서 부작용도 심해지고 치료 효과도 제한적이에요. 이중항체 BBB 셔틀이라는 것은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다양한 문들이 있거든요. 뇌의 미세혈관에는 다양한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통해서 약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를 찍어보면 약물이 고르게 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임상 2상 초기 단계에서 치료 효과도 대단히 뛰어나고 부작용도 낮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항체라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바이오인데 두 개가 달려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가 달려있는 바이오 의약품 이중항체, 뇌의 혈관을 통해서 뇌 안쪽으로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부시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노크하고 들어가는, 그러면서 부작용이 상당히 없는 그런 의약품이 올해 임상 2상 결과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거든요. 트론티네맙이라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임상 결과가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한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는 지금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20% 이상 체중을 감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료 효과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체중을 빼면은 지방하고 그 다음에 제지방이라고 해서 지방 이외의 것들, 근육이라든가 뼈 이런 쪽이 같이 빠집니다. 대단히 위험하죠. 그리고 다시 요요 현상에 의해서 찔 때는 다시 이제 먹고 싶은 욕구가 약을 끊으면 다시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때 먹을 때는 지방만 또 찌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건강한 살 빼기냐 하는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살도 빼면서 엄청 건강하게 이제 운동도 하고 이게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막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나오는 거는 엄청나게 관리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운동과 이거를 병행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하다. 다시 이제 요요 현상에 의해서 환자의 건강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화두는 뭐냐면 비만 치료제하고 같이 먹는 근육의 손실을 막는 약물을 한꺼번에 먹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발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빠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먹으면 근육을 키우는 그런 물질들을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비만 치료제 화두는 근손실,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 주 1회형이거든요. 주사를 맞는 게 주 1회형인데 한 달 제형으로 환자의 편리성을 높이는,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죠. 지금 싹센다는 하루에 한 번씩 주사를 찔러대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800억 원씩이나 팔립니다. 빼고 싶은 거죠. 근데 위고비는 더 효과와 그 다음에 편리성이 강화됐고요. 향후에는 상상을 해보면 그냥 옛날에는 2024년도에는 그냥 그 지방이건 제지방이건 전부 다 빼는 그 원시적인 위고비에 그렇게 각광을 했었대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원시적인 1차적인 치료제에 불과하다. 열광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한 2028년, 9년 가면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임상 1상 단계가 이제 근육 관련한 치료제, 병용 치료제들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참 멀었습니다. 2030년 정도 돼야지 제대로 된 의약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는 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100조 원 이상짜리지 않습니까? ADC 치료제 마찬가지입니다. 폐암이든 다양한 암, 위암이든 그런 영역에서 수십조 원의 시장을 가진 그런 시장이다. 일단 시장이 커야 된다는 거고요. 시장이 작으면 안 됩니다. 시장이 크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큽니까? 큽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췌장암 시장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알츠하이머 어렵다는 거 아시고 췌장암 어렵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췌장암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커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퇴행성 뇌질환 이런 분야. 비만 치료제 중에서는 이 근육을 끌어올린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밥만 먹을 때 근육이 올라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동물 실험에서는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육량이 오히려 한 7% 정도 올라가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갑니다. 왜냐면 운동하는 효과를 계속 냅니다. 근육세포가 계속해서 운동하는 그런 신호를 안으로 줍니다. 암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비만 치료제, 물론 이제 부작용이 없어야겠죠. 최근에 보면 바이오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 질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습적으로 뭐를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바이오를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종목 하나를 보기보다는 큰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바이오 그 주가 상승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올해는 좋았습니다.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왜 좋았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고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이유가 바로 올해를 비롯해서 내년, 내후년 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그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질문들 중에서 좋은 질문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좋으냐?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왜 좋으냐 하면 금리가 올해는 역할을 한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혜택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이벤트가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졌구나 하는 걸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집안이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는 조금 더 좋은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ADC, 여러분들 이제 ADC가 뭔지 아시죠? ADC가 바이오고 ADC가 항체가 앞에 붙은 거고 다양한 약물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겁니다. ADC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우리나라에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모달리티들이 글로벌리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바이오, 미국 바이오 이런 건 없습니다. 전부 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경쟁하는 업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다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체다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을 전부 다 겨냥하고 있는 회사구나 라는 점을 여러분들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 바이오 기업, 국내에서 일하는 회사구나. 절대 안 그렇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니까 글로벌리 아주 중요한 약물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다 통용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DC와 관련된 얘기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서 계속 하두입니다. 하루에도 계속 ADC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RPT, TPD라는 여러분들 이제 어려우실 수 있지만은 그냥 암을 죽이는 수단입니다. 그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제형 변경, 약물 전달이라는 것은 약물 전달, 제형 변경 약간 좀 복잡해지는데 어찌됐건 이것도 또 하나의 약물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냐, 편리하게. 약물은 있는데 그 약물을 정맥주사, 병원에 가고 정맥주사를 꽂고 한두 시간 들여서 주사를 맞을 거냐 아니면 집에서 간단하게 환자가 약물을 투여할 것이냐, 그런 제형 변경 기술입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비만이라든가 가시 이런 부분에서 국내 회사가 글로벌리 경쟁력을 발휘하는 회사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질문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업체가 다발로 나오면서 우리나라 혹시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세기를 박아준 게 유한양행의 렉나자라는 겁니다. 유한양행의 렉나자, 이름이 어렵잖아요. 렉나자. 바이오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찌됐건 바이오 의약품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렉나자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유한양행 단독으로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은 아니에요. 존슨앤존슨한테 약물을 기술 수출했고 존슨앤존슨이 임상을 거쳐서
FDA 신약 승인을 받아서 이제 상업화하는 약물입니다. 중요한 게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1조 원 이상의 매출 가능성이 그냥 대단히 높은 의약품입니다. 폐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죠. 국내 의약품, 신약으로서는 거의 국내에서 만든 물질로, 국내 회사가 만든 물질이면서 중간에 이제 존슨앤존슨이 이어받아서 임상 3상이라는, 신약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임상 1, 2, 3상을 받는데요. 임상 3상을 존슨앤존슨이 담당해서 했습니다. 그 의약품을 승인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업체도 임상을 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기대감이 없었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상 2상 단계에 경쟁력 있는 약물들이 올라오질 못했어요. 그리고 임상 2상 단계에서 실력을 보여준 다음에 그 실력을 가지고 임상 3상을 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 임상 2상의 결과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약간씩 부족한 약물들이 임상 3상으로 올라갔고 임상 3상에서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 임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한양의 렉나자는 존슨앤존슨이라는 거대 회사의 빅파마에 기술 수출되었고 존슨앤존슨이 임상을 했고 신약을 승인받았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존슨앤존슨이 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냥 팔면 미국에서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약품은 그렇게 단순하게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TV 광고도 해야 되고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빅파마, 빅10이 1년 동안 사용하는 마케팅 비용은 20조 원이 넘어간다. 25조 원이 넘어가요. 1년에 한 개 기업이 사용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1년 동안 사용하는 비용이 한 2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다 해서 한 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규모가 큰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양의 렉나자가 신약 승인 받은 거는 물론이고 상업화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업체가 개발한 물질이 드디어 블록버스터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빅파마에 기술 수출을 했던 물질들에 대한 가치가 전체 다 올라가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다 이 가치를 인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올라가 봤자 실패할 거니까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임상 성공 확률이 글로벌 임상 성공 확률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임상 성공할 확률이 7, 8%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고요. 투자 전략,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회사를 우리가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한마디로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회사를 사면 됩니다. 국내 회사 그런 건 없습니다. 국내 바이오 회사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글로벌 바이오 회사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산업에 있는 회사들보다도 국내에 있는 바이오 회사가 오히려 더 투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쟁은 글로벌 경쟁입니다. 뭐 네이버처럼 국내에 단독으로 숨어서 이거 없습니다. 그렇죠? 카카오 이런 건 없어요. 글로벌 나가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실력 없으면 다 퇴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까다로운 시선으로 바이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어서 국내 바이오는 없다. 글로벌 바이오다. 리가캠 바이오 글로벌 경쟁하는 회사입니다. 알테오젠 글로벌 경쟁하는 회사입니다. 그 점을 명확히 아셔야 된다. 그러면 어떤 회사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 메가 블록버스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딱 알아보겠습니까? 그죠? 그런 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가능성, 어떤 회사가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거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회사가 그런 걸 꼭 할 거야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거야? 일단은 얘기를 해봐 라고 하면은 바로 메가 블록버스터라는 건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매년 올리는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위고비 같은 살 빼는 의약품, 그 다음에 ADC 중에서 가장 이제 타고난 치료 효과를 보인 에너투 같은 ADC 대표적이죠. 그 중에서도 에너투입니다. 그 다음에 버텍스의 트리카프타라는 좀 어려웠겠지만 남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인데 글로벌리 10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그런 의약품입니다. 한마디로 초대박이 터졌고 아무도 그 아성에 도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독점력이 굉장히 강한 의약품들입니다. 에너투가 그렇고 그 다음에 트리카프타가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독점이 있고요. 감히 도전을 잘 못합니다. 이 회사에. 남성 성미증이라는 그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덤비는 회사가 없어요. 치료 효과가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감히 도전할, 쟤를 이겨서 우리가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편집 치료제 인비보입니다. 그냥 직접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넣어서 한 번에 이제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데 이러한 치료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빅바이오텍, 제가 화두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빅바이오텍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바이오가 테마 주고, 오늘도 뭐 다른데 채널에 가지만 질문들이 뭐 먹을 거 없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바이오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화두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과거에 많이 있었다. FDA가 흔들린 경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대단히 심했던 의약품을 약이라고 승인을 해주고 그게 팔리면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던,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산모들의 기형아를 낳도록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구조조정의 위기에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FDA가 본연의 업무라는 게 있고 최근에 암은 점차 조금씩 정복되면서 환자들의 목숨은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잘하는 점 못하는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기능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업계의 생각인데 어찌됐건 그런 틀을 전체 흔들면서 트럼프 정권이 들었으면서 바이오가 흔들리고 있는데 엄청난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빅바이오텍이라는 것은 시가총액 50조 원 이상의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약 개발 회사 중에 빅바이오텍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빅바이오텍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빅바이오텍이 나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화두거리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빅바이오텍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블록버스터를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유한양의 맥나자처럼 일단은 블록버스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머리를 잘 써서 어떻게 머리를 잘 쓰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빅파마로 성장한 회사들은 블록버스터를 1조 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의약품을 어떻게든 집중적으로 돈을 받아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다음 그 돈을 효율적으로 잘 투자를 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그런 고난을 겪은 다음에 다시 엄청난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번부터는 탄탄한 성장 단계로 가는 거죠. 유한양행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맥나자를 승인을 받았죠. 단독으로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로열티라는 것, 존슨앤존슨이 대부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의 로열티를 유한양행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매출이 5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수천억 원의 돈을 받게 되죠. 그러면 유한양행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유한양행은 임상 3상에, 지금은 임상 3상은 존슨앤존슨이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한양행이 임상 3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유한양행이 가져올 수 있는 블록버스터를 아마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임상 3상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커다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번부터는 좀처럼 유한양행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30조 원, 지금 한 10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블록버스터 2개에서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50조 원 이상의 회사가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테마성이고, 저 바이오라는 건 도대체 안 돼 라고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을 꿈꿀 수 있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다. 리가캠 바이오가 또 그런 길을 가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기업들이 여럿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가 특히 렉나자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에 던져준 시사점은 매우 크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투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펀드 매니저였기 때문에 기업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주식을, 특히 바이오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거는 국내 바이오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바이오 회사와 싸우는 게 그렇게 만만합니까? 안 그런 거죠. 그러면 국내 업체들 중에 글로벌 빅파마에게 2차례 이상 기술 수출을 한 회사, 만만한 회사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술 수출을 한 회사이면서 기술 트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뭡니까? 그 모달리티 중에 ADC입니다. 그렇습니다. ADC라든가 이런 중요한 바이오 트렌드, 기술력, 그 다음에 신약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을 합니다. 임상 데이터가 좋아야지 외국 회사들이 빅파마가 사갑니다. 이 물질들을. 글로벌이 베스트 인 클래스, 약을 냈을 때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 약물, 아니면 퍼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을 갖느냐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을 얼마나 많이 들고 있냐. 바이오는 돈입니다. 좀 속되는데, 바이오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그 기업은 보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오라는 것은 그 특허를 냅니다. 특허를 내서 특허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신약 물질은 소용이 없어요.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게 되면은 그 안에 빨리 신약을 개발해야 돼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는 회사는 쳐다보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 이런 회사들조차도 신약을 성공할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상 2상 단계에 성공했다 그러면은 신약을 승인받을 확률이 50%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상 2상 단계에서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약품을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은 확률이 적어도 한 30% 정도 이상 넘어가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로 한 개 기업도 위험하죠. 나머지 70%는 실패할 확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개 이상, 5개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반드시 바이오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이 많은 기업,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업에는 포지션을 많이 비중을 두고, 그렇지 않은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포지션을 제한적으로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지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바이오 유니버스라는 것을 이제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학습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주식하는 펀드 매니저 아니면 애널리스트 업계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 절대 이런 기업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기업을 뺀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소개하는 바이오 유니버스는 약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골라서 4-5개의 종목으로 그런 전략들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유니버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기준이 되는 코스닥 제약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월등한 이제 그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업체들만 모아놓은 게 바이오 유니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업체들을 반드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이 표에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유니버스라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관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투자 일정에 맞춰서 그 기업에 벌어지는 이벤트에 맞춰서 투자 비중을 좀 조절해 가면서 운용을 한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2025년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준비하면서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을 바이오의 성장을 준비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